이제 체인징 패턴,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패턴 관련해서 이제 연구가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주제가 달라서 이제 다른 걸 했었는데 이것은 이 교수님이 요청했을 때 받았을 때 이제 뭘 팔로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발표를 할 때 중국 유학생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걸 내가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중국에서 발표를 하고 팔로우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게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최근에 20년 동안 계속 트렌드를 국가별 빈터가 일일이 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지시면 되고, 그냥 끝에. 그래서 그 맥락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혹시 성균관대학교 외국인 학생 몇 명인지 아나요? 대부분 성균관대학교 있을 텐데. 아니, 몰라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만의 제자가 중국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석사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석사도 많이 받고, 실제로 지금 현재 요번 학기부터 중국 난징대에서 박사 과정 학생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박사 과정인데 중국 정부에서 1년 동안 파견해주는 프로그램이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내가 금년에 해서 받아줬고 요번에 또 기준대에서 또 요청이 와서 지금 고민 중인데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학생을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런 트렌드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인도네시아 대학까지 정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학생들 5명, 그러니까 박사 하나하고 학생 4명 데리고 베트남 가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해외 학교에서 학생들 발표를 시키는데 요번에는 다 중국 학생들로 있습니다. 박사 4명, 박사 1명, 중국 학생. 그래서 대비경 시키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 그러니까 이 말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체인징 패턴이 바뀌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우리 학교 외국인 학생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했는데 몇 명 될 것 같아요. 대략 한번 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이 몇 명 되는지 몇 명 될 것 같아요. 성대는 사상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마이크 하나면 저쪽에 들리나요? 녹화돼요. 마이크로 해야 되나요? 근데 내가 자, 예. 아니. 내가 뭐지? 누르면 되는 거죠. 어. 어? 이거 스크롤 해야 되는. 여기다가 제가 할게요. 아니, 다음 자. 다음 주. 네.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약 현재 한 20만 명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3,000명이 됩니다. 옛날에 성균관대 4,000명이었는데 경희대 다음으로 조금 많은 그래서 그런 것들 맥락을 보고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계속 발표를 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제가 이거 하는 것은 패턴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현재적 이슈가 뭡니다. 정책이 뭔가를 보는 건데 일단 현재 20만 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약 14만 명,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PDF인가요? 요, 잠깐. 이게 슬라이드가 2개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내가 몇 개 썼는데, 안 되죠? 네, 괜찮아요. 그 전 슬라이드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왜냐면 그래야지, 나오네요. 오케이, 끝.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슬라이드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내가 그 전 걸 보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새로 바뀌었는데 2004년도 스타디 코리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유학생 정책을 시작됩니다.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2020년까지 2004년도에 5만 명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조기 달성해버립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한 것이 12년까지 10만 명, 5만 명에서 더블러졌죠. 그 다음에 그것도 쉽게 달성해버려요. 그래서 12년도에 다시 목표가 바뀝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본 건 교육 정책과 우리가 리크루트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초과 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5만 명 넘어갔죠.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정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9만 명까지 가게 됩니다. 2011년도에 9만 명까지 가니까 12년도에 야, 2, 3들이 쭉 가면 20만 명 문제 없겠구나 했다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했다가 12년도에 팍 꺾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 팍 꺾이는데 이제 그래서 한동안 침체를 돼요. 근데 이게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면 질관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불법적인 중도 탈락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왜 갔더니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학생 유치 인증제라는 프로그램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대표적으로 처음에 대학들이 그걸 우습게 여겼다가 서울에 있는 큰 S대학이 인증 통과를 못해요. 그랬더니 유학생이 큰거 통과를 못하면 법무부에서 유학생 비자를 안 줍니다. 잘 못 받아줍니다. 그래갖고 긴장을 해갖고 다시 이제 대학교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까지 얘기는 15년에 이제 다시 이제 10만 명 15년에 또 나오죠. 15년에 수정하는 게 패턴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연장을 하게 돼요. 23년까지 10만 명. 그러니까 정책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이것은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나오면 아까 15년까지 맞듯이 10년에 쭉 가다가 아까 여기가 이제 유학생 위치 있는 게 그래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15년부터 다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하게 되고 18년까지 17년, 18년, 19년에 16만 명 피크를 찍습니다. 근데 16만 피크를 찍고 19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가면서 그렇죠. 20년도에 생기는 거죠. 조금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데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23년부터 이제 다시 늘어납니다. 이게 전반적인 패턴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제 큰 패턴은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큰 의미를 시사를 못 받아요. 받는 것이 이제 학위 과정이냐 비학위 과정이냐 이걸 나누어 보면 굉장히 커요. 자, 코로나 때 앞에 봤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국경을 폐쇄했잖아요. 폐쇄했는데 유학생이 별로 안 줄었어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 온라인. 그러니까 평소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둠을 끝나야 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유지하니까 실제적인 것은 많이 안 줄었어요. 왜? 중국에 있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등록이 빠진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학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학위를 마쳐야 되니까. 또 비학위 과정입니다. 비학위 과정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올해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지금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그냥 할게요. 여기 한번 패턴을 한번 보세요. 2010년하고 그전에 너무 보는데 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2배가 넘게 벌어졌죠. 그렇죠 여기. 자, 비학위 과정은 2024년 사실 이건 코로나 전후 왜냐하면 작년에 했을 때는 코로나가 문제돼갖고 사실 코로나 전후에 유학생 패턴 비교도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전과 후. 근데 이제 뭐 발표니까 그래서 2배가 있고 여기도 3배를 했지만 어쨌든 학위 과정만큼 이제 벌어지지 않았죠. 자, 이것은 내가 이제 오늘 주제가 중국 학생과 관련된 것만큼 중국 학생들만
그런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근데 패턴을 보세요. 그 국가별인데 2010년대 6만 명에서 24년대 7만 2천 명. 사실 이렇게 보면 거의 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아라든가 기타라든가 유학생은 되게 크게 늘었거든요. 10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명 가까이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국가는 매년 바뀌어요, 지금. 베트남, 몽골, 우즈벡, 네팔. 처음에는 몽골이 앞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즈벡 갔다가 지금 베트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역사적인 트렌드를 보면 그 뒤에는 사실 매년 바뀝니다. 다만 중국 학생이 가장 큰 것은 안 바뀌어요. 근데 포션을 보세요. 야, 포션을 보면 그때는 71%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중국 학생이 뭐 70%, 80%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옛날 생각만 갖고 있는데 지금은 40%에서 34%까지 내려갔어요.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인데 원인도 혹시 아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대학 평가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죠.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사실 교수 문제는 더 좀 와일드하고 더 심각한데 근데 그러면서 지표를 또 어떻게 바꿨냐면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에서 올수록 유리해요. 이제 지표가.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 학생은 이제 지금 34%, 35%로 떨어졌다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나눠서 보면 국가 그래프로 보면 2010년부터 조금 저기죠. 지금 아까 다른 나라들은 최근 경향이고 그 전에는 봤다시피 이런 나라들은 순위도 안 들어왔었어요. 최근 얘기고 차이나 베트남인데 자 이것만 보면 와 베트남 학생이 엄청 늘어났다 이거죠. 자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걸 보면 좀 쉬워요. 자 이건 학위 과정입니다. 중국 학생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과 전체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죠. 베트남. 근데 이것을 볼게요. 이건 이제 베트남 여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베트남인데 비학위 과정인데 이 비학위 과정을 보세요. 자, 내가 체인징 패턴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 얘기를 할 때 코로나 전후에 학생의 유학생의 그 학위관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중국 학생을 오늘 중국 학생이 주제니까 보세요. 중국 학생이 감소하기 시작해. 특히 비학위 과정에는 비학위 과정의 중국 학생은 코로나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 학생 감소 이게 아니고 이미 17년도에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학생은 그 감소하지 않지만 비학위 과정은 감소. 대신 이제 뭐 여기 보면 베트남 뭐 몽골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학위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실 집단은 베트남 학생이에요, 사실은. 비학위 과정 못 왔거든요, 아예. 근데 어쨌든 중국 학생이 비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팔로우업을 보고자 했던 게 그러면 반등이 계속 되느냐 아니면 계속 다운되냐는데 조금 반등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전반적인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패턴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남자 여자 또는 학위 과정 중에서 대학원 과정이냐 아니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논의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 유학생 수는 약그 6만 명 그래서 2020년 있고 그다음에 여학생 비중이 이제 좀 높다는 거 그리고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아마 대학원생 아까 얘기했던 석박사 박사 과정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 보시는 것이 이제 대학은 우리나라에 이제 몇십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학원만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학생들이 많다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대학원생을 포커스를 맞추면 아까 학위 과정에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학원 학생 수는 4년제 어쨌든 2만 7천 명. 아까 6만 명 정도가 지금 6만 명에서 뭐 지금 7만 명까지인데 지금 그 중에 약 2만 7천 명 정도가 대학원이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원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대학원생 중에서는 이게 지금
23년도 24년이 기준이라 24년은 7만 2천 명인데 이게 세분화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여학생을 보면 약 그 뭐죠? 1만 7천 명 정도. 그래서 약 한 65%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지역별. 어느 지역에 이제 많이 가냐? 수도권에 보통 있냐? 그러니까 학부생 같은 경우는 아까 학부생 같은 여기 분명히 보이죠. 보통 그 지금 수도권에 많고요. 지역 대학에는 약 이제 4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예전에 내가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이제 교육부 프로젝트에서 유학생 패턴하고 이런 연구들 여러 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유네스코 사무총장인가 그분들 연구원 공동 연구 중에 하는데 그때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파이프라인식으로 유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직접 못 오면 지방 대학에 갔다가 지방 대학에서 한국어 실력을 쌓고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이런 루트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제 취업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전히 바로 수도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지역 대학도 많긴 많은데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는 이제 다만 이제 내가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새롭게 그러니까 박사 과정의 경우 석사도 지금 똑같죠. 근데 박사 과정의 경우는 이건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이게 지방 대학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지금 박사 과정 학생만 중국 학생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올해 6천 명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 또 학문 분야는 뭐 전통적으로 박사에서 어쨌든 그 뭐 인도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과 쪽에 많이 있지만 중국 학생 같은 인문사학에 이제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예체능계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인문사회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야별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예체능, 박사과정의 부분에는 예체능 분야가 상당히 많다. 인문, 사회도 그 석사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40%라는 것이 어쨌든 조금 더 아마 세부적인 분석을 필요한 것 같은데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는 어쨌든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 못했고요. 그래서 패턴을 보는 거고 분석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해 보면 약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024년의 경우는 7만 2천 명이고 내가 이전에 분석은 2023년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어쨌든 중국인 유학생이 35%를 차지한다. 그리고 절대 유학생 수는 많지만 비중은 아까 34점 몇 %였죠.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리고 비학위 과정보다 학위 과정. 그러니까 이게 체인징 패턴이라는 게 학위 과정으로 더 많이 왔다는 거. 비학위 과정은 다른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4년제 대학이고 여학생의 비중이 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아마 이건 인문사회가 많아서 여학생들이 많은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내가 성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나왔네요. 자, 어쨌든 수도권에 약 7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하지만 박사과정의 경우는 비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인문사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 박사과정의 경우는 예체능도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 일반적인 논의는 이제 내가 몇 가지 했는데 사실 내가 계속 이걸 거의 매년 해외에서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크리티컬하게 내가 여기도 써놨나 모르겠는데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없나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럼 필요하면 얘기를 해줄게요. 어. 자, 중국 유학생의 비중에 관한 문제. 어쨌든 상당히 낮아졌다 결론은. 다만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이건 정보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거기에는 물론 성균관대학교도 포함됩니다. 한양대학교 70%, 경희대학교 74%, 중앙대 70에서 성균관대학교도 내가 알기로는 70한
몇 퍼센트 되다가 최근에 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61% 하는데 그 전까지도 거의 80% 육박하는. 그러니까 약 3,600명 정도가 그 외국인 학생이면 약 3,000명 이상이 중국 학생이었다는 거였는데 저희는 많이 줄었는데 한양대학교 지금 한양대학교는 원래부터 이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쭉 보면서 경희대가 외국인 학생이 최고 많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교 요순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일부 대학의 경우는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20만 명인데 아시아계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난 20년 동안 패턴은 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다. 다만 다시 얘기하자면 박사과정의 경우는 좀 다르다. 자, 그래서 패턴이 중국 유학생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면 비학위 과정보다는 학위 과정에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더 많이 진학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뭐그 중국에서 교수하고 있는 제 제자도 그렇고 왜 왔냐 그랬을 때 무슨 얘기냐면 한류가 굉장히 컸어요. 한국인 드라마. 특히 여러분들 유명한 게 있잖아요. 성균관 스캔들. 어. 내가 18년에 코로나 전에 우한대학 갔다가 스타가 됐어요. 왜 스타가 된지 알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이제 초청 강의 가니까 대학원생 2명을 딱 붙여줬어요. 제 전담으로. 근데 여학생들이었는데 내가 성균관 대학에서 왔다니까 나를 막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그 이유가 왜 왠지 아세요? 1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떴었거든요. 내가 송중기가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갑자기 나는 송중기 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송중기 티처 왔다고 제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학문적 목적이 더 크다는 얘기였어요. 더 이상 이제 한류에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 학생의 패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시사점이 큰 거죠. 우리가 학문적 질을 높이지 않으면 옛날처럼 단순히 한류 갖고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가 특히 이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옛날처럼 그런 문화적인 요인보다는 학문적 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 수가 조금 많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문과 쪽에 그러니까 인문 사회가 많다는 거 이건 이제 취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한 게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유학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특히 이제 대학이기 때문에 뭐 한류 얘기하듯이 뭐 교양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 세 번째는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 20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2004년도에 스타디 코리아 하면서 그 가장 내세운 것 중에 하나는 탤런트 우수한 외국인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거의 작고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왜 아무나냐 대학 평가 지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봤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이 세지니까 가령 저희가 성균관대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는 학부 못 받은 대학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토픽 6급 이하는 안 받아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는 5급 이상인데 어쨌든 나는 뭐 특별한 경우 없으면 6급 이하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걸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뽑겠다고 했는데 뭐 큰 대학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 대학에서는 조금 뭐라 그러나요? 그냥 학생 인롤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그냥 그 당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수 2014년도에 전국 외국인 교수 현황을 다 조사했었는데 그때 보고 놀랐어요. 너무 많이 어, 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 유학생의 변화 양상을 계기로 우리도 이 기회에 이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도록 그래서 그걸 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과에 있는 중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 왜냐하면 제가 뭐인데 경쟁률은 사실 무지 높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 한 보통 한 번에 한 2, 30명 넘게 지원을 하는데 뽑는 숫자는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거든요. 외국인인 경우. 아니면 많아야 10명이기 때문에 보통 3대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질적 수월성.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면 어쨌든 질적 수월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질적 수월성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중도 탈락 그래도 불법 체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개선됐고 뭐 지표는 그러지만 중도 탈락률은 여전히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해야 되고 토픽 같은 문제 가령 이제 나도 요번에 또그 저기 뭐야 그 대학원생 요번에 박사 석사 졸업하는 박사로 지금 받아줬는데 또 북경 갔다 해서 왜 갔냐 토픽 보고 왔대서 너는 이미 6급인데 그랬더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보고 왔대. 그래서 내가 어쨌든 잘했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가 진짜 그 학문적 수준 높이기 위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30만 명, 작년에 30만 명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달성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국가 맞춤. 아까처럼 베트남 학생 같은 경우는 비학위 과정이 이제 많이 들었고 몽골 학생들은 조금 더 다운되기 시작했고 네팔도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하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국가별 맞춤형 옛날처럼 뭐 10만 명일 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지금 뭐 30만 명 수준, 20만 명 국가별 맞춤형. 특히 우리나라 부족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아시아 쪽에서 와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남미 페루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교환 학생이 가끔 오기는 오는데 그건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요청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공이 틀려서 못 받아주고 있는데 그거 그리고 또 아시아 계층 중에서도 이제 좀 최빈국들이죠. 라오스라든가 버마라든가 미얀마라든가.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못 부르고 있는데 그런 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다양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까 난징대학교 학생 얘기했는데 그런 서포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랴오닝 사범대에 가 있는 그 교수란 내 제자도 내가 재학 중에 그 학생 이제 처음인데 재학생의 중국 정부 그, 그 장학금 지원했는데 받았어요. 월 1,000불씩 받았다고. 한국 등록금 다 면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국가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주면 그런 중국 정부의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한 가지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인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이거 먼저 볼게요. 학업 적응과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뭐 스트레스는 뭐 어떻게 보면 학업 적응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학생 수가 적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학생 수들이 많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나는 그 전에 중국 학생보다는 외국인 교수의 스트레스와 문화 적응 연구를 했었어요. 그 정부 펀드를 받아서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 고등교육 하시는 분들이 4명이서 2년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외국인 교수의 문화 적응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교수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도 했었는데 학생들한 문제도 논문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별 문제인데 이건 사실 중국 유학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 학생에 관한 거예요. 내 제자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지금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걔가 이제 직접 느꼈던 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생 상담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참았어요. 참고 그냥 얘기 안 쓰면 자기들이 인원도 작고 근데 인원이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니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뭐 이동훈 교수님 뭐 적응 문제도 하고 이러겠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조금 10년 가까이 전에 이제 내 제자가 중국인 유학생 연합회 회장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이제 중국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이제 그 할 때는 잘 몰랐어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재된 거지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은 내재된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엔 지금 조금이지 아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문제인데 지금 당장 박사과정이 졸업하다 보니까 지금 졸업하다 보니까 취업을 한국에서 하겠다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제 제자 중에 이미 한 명은 뭐 신문사에 오래전에 취직하기도 했는데 지금 잡고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늘고 있어서 나도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사 받았던 학생 같은 경우는 성대 포닥 프로그램을 먼저 하라. 성대는 또 그런 거 서포트를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업 문제가 박사 받으면 예전에는 석사만 받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들어가도 박사 받고도 잡고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뭐 가든 안 가든 아마 이런 상담 같은 것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해서 잠깐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